2024년 10월 디즈니가 그래미를 만드는 레코딩 아카데미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기간은 10년,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6,900억 원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 지상파 관계자는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광고 한 자리 못 채우는데 적인 시상식 하나에 그 큰 돈을 건다고. 연말마다 가요대전 채널 이리저리 돌리다가 재미없어서 그냥 꺼버리신 적 한 번쯤 있으세요? 그런데 왜 미국 시상식은 몸값이 더 뛰고 우리 연말 가요제는 시청률 1%대로 주저앉았을까요?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갈라진 진짜 이유를 오늘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오늘은 시상식이라는 작은 창 하나를 통해서 미디어 산업 전체가 어떻게 두 갈래로 갈리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이야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의 레코딩 아카데미 사무실에는 낯선 손님이 앉아 있었어요. 디즈니 협상팀이었죠. 그날까지 그래미 중계는 반세기 넘게 CBS 방송국의 몫이었어요. 매년 2월이면 CBS 로고가 그래미 무대 한쪽에 박혀 있는 게 당연한 한 풍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통째로 디즈니가 가져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반세기 동안 지켜온 자리를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협상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그 계약금 그대로였어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그래미는 ABC 채널과 훌루,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세 곳에서 동시에 나와요. 그러면서 CBS와 맺어온 50년짜리 파트너십은 그대로 끝났어요. 시상식 방송 역사에서 이 정도로 오래 이어진 관계가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즈니가 왜 이걸 샀는지는 2027년 달력을 펴보면 보여요. 2월 7일 일요일에 69회 그래미가 열려요. 디즈니가 중계하는 첫 방송이에요. 일주일 뒤인 2월 14일에는 슈퍼볼 LX4가 같은 ABC 채널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3월엔 99회 오스카까지 ABC 무대에 올라요. 시상식, 스포츠, 다시 시상식. 겨울 두 달을 디즈니가 통째로 채우는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는 CBS와 ABC, MBC 세 방송사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미국인들의 겨울 저녁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표가 이제 디즈니 한 회사의 캘린더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전 같으면 광고주가 이 세 자리에 광고를 넣으려고 세 군데를 따로 상대해야 했어요. 협상도 3번, 계약도 3번, 단가도 제각각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 회사가 세 자리를 다 갖고 있으니 묶어서 팔 수 있게 됐어요. 세 개를 한 번에 사면 얼마,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해진 거예요. 디즈니 광고 부문 책임자가 이 그림을 두고 남긴 말의 취지는 이래요. 원래대로면 서로 다른 회사에 흩어져 있어야 할 이벤트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다음 장면이 진짜 이상하게 들려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점은 지금부터예요. 이 계약이 시청자가 늘어서 성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미국 4대 시상식 시청자를 나란히 놓아볼게요. 그래미는 1,004, 거의 40만 명, 골든글로브는 866만 명이 봤는데 두 시상식 모두 전년보다 65%씩 줄었어요. 오스카는 더 심해서 1,786만 명, 9%가 빠지며 2022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어요. 셋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시청자가 줄어드는 상품에 거액을 지른 셈이에요. 그런데 시청자가 주는 상품에 왜 그런 거액을 걸었을까요? 여기서 다들 속으실 만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오스카가 역대급 최저라는 자막을 달았어요. 그런데도 같은 시즌 프라임타임 엔터테인먼트 방송 전체 중에서는 여전히 시청률 1위였다는 거예요. 가장 적게 본 오스카가 그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본 예능이라는 뜻이에요. 줄어드는 파이인데도 그 파이 안에서는 압도적 1등, 이게 디즈니가 본 그림이에요. 다만 모든 시상식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에미상은 742만 명으로 오히려 8% 늘었어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예요. 2024년 초에는 430만 명까지 떨어졌던 시상식이라 완전히 죽은 시장은 아니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하지만 반등 하나로 전체 흐름이 뒤집혔다고 보긴 어려워요. 나머지 세 시상식은 여전히 내리막이니까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시청자 수가 줄어드는 것과
그 콘텐츠의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파이 전체는 작아지는데 그 파이 안에서 1등 자리는 여전히 굳건해요. 그렇다면 광고를 파는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자리를 붙잡아야 할 이유가 더 커져요. 대체할 자리가 다른 데 없으니까요. 시청률 그래프만 보면 넷 다 힘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순위표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값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보는 사람이 주는데 왜 몸값은 오히려 오를까요? 답은 희소성에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수백만 명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을 보는 순간이에요. 드라마도, 영화도, 예능도 이제 다들 각자 편한 시간에 나눠서 봐요. 어제 뭐 봤냐고 물으면 10명이 10가지 답을 하는 시대,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고를 파는 쪽에서는 이게 곤란한 상황이에요. 한 번에 많은 사람에게 같은 메시지를 보여줄 자리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선택지가 급격히 줄었어요. 스포츠 생중계, 그리고 시상식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예전에는 흔해서 값을 따로 매길 필요도 없던 물건이 지금은 몇 개 안 남았어요.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값은 올라가죠. 전체 시청자 총량이 줄어드는 것과 살아남은 대형 생중계의 몸값이 뛰는 것은 서로 모순일까요? 아니에요. 같은 현상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는 줄어도 남은 그 몇 안 되는 생중계의 몸값은 오히려 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요즘은 원래 텔레비전 시청자가 다 줄어드는 시대인데 시상식만 유별난 게 아니지 않느냐고요? 맞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다만 그래서 더 문제가 돼요. 시상식은 드라마나 영화와 성격이 다르거든요. 드라마는 공개하고 몇 달에 걸쳐 천천히 소비돼도 괜찮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나중에 더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시상식은 결과가 공개되는 그 순간이 전부예요. 봉투를 열기 전까지만 궁금하고 열고 나면 상품 가치가 사라져요. 다음날 아침이면 검색 한 번으로 끝나고 일주일 뒤에는 아무도 그 중계를 찾지 않아요. 그래서 시상식 산업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 뭘까요? 바로 한 번 모인 대규모 실시간 관객이에요. 이건 재방송으로도 하이라이트 클립으로도 복원이 안 돼요. 한 번 흩어지면 그걸로 끝인 자산이에요. 시청 습관이 바뀐 방향도 정확히 이 자산을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시청자들은 3시간짜리 생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보지 않아요. 좋아하는 무대만 짧게 찾아보고 수상 결과는 알림이나 커뮤니티 글로 확인해요. 예전에는 결정적 장면을 보려면 시상식 생중계를 봐야 했어요. 지금은 그 장면이 방송 도중에 이미 잘려서 돌아다녀요. 누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실시간으로 요약돼 퍼져요. 3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몇 분이면 그날의 핵심을 다 아는 거예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 방송사가 팔 수 있는 시간이 사라져요. 화제가 되려면 그 장면들이 퍼져야 하는데 퍼질수록 본방송을 볼 이유는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딜레마예요. 권위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권위를 시청률로 바꾸는 능력만 사라진 셈이에요. 결국 편리해진 건 시청자 쪽인데 그 편리함의 청구서는 누구한테 갈까요? 고스란히 방송사와 광고주 몫으로 돌아간 셈이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콘텐츠에 붙는 광고비는 결국 여러분이 사는 물건 가격과 구독료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미국 얘기라 남 얘기 같아도 그 청구서는 돌고 돌아 소비자한테 돌아와요. 이쯤에서 태평양 건너 우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말이면 가요대전 채널을 돌리다 그냥 꺼버리신 그 저녁. 사실 그때 화면 뒤에서는 훨씬 가파른 붕괴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미국 시상식 몸값은 오르는데 정작 그 콘텐츠 안방인 한국연말가요제는 훨씬 더 심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12월 19일 방송한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은 1부 시청률 2.3%로 시작했어요. 2부는 1.6%, 3부는 1.2%로 뒤로 갈수록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변화폭이에요. 2부와 3부는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주저앉았어요. 1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크리스마스 저녁에 방송한 SBS 가요대전은 1부가 KBS 3부와 같은 수준으로 출발했어요. 2부와 3부는 나란히 1.9%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광고주가 가장 눈여겨보는 20세에서 49세 시청률은 단 1.1%에 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크리스마스 저녁에 지상파에서 한 해를 결산하는 가요제를 해요. 그런데 광고를 팔기 가장 중요한 연령대에서는 100명 중 1명 수준밖에 못 봤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안 본다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그해 마지막 날 섣달 금음에 방송한 MBC 가요대제전은 1부와 2부 모두 전국 기준으로 KBS 1부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2.8%를 기록했고요. 여기서 대부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MBC 성적이 3사를 통틀어 2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 기록이라는 값이 겨우 D%대였어요. 그러면서도 같은 시간대 다른 채널 프로그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방금 미국 에미가 반등하고도 전체 흐름은 못 뒤집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구조예요. 반등이라 부르기엔 너무 낮은 바닥에서의 반등. 이게 지금 지상파 연말 가요제가 서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시상식은 원래 제작비가 많이 드는 형식이에요. 무대를 새로 짓고 출연진을 대거 섭외하고 생중계 인력을 평소보다 몇 배로 투입해야 하거든요. 평소 프로그램보다 훨씬 비싼 하루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청률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구조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사업으로만 놓고 보면 오래 가긴 어려워요. 겉보기엔 반등처럼 들려도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한 성적이었던 거예요. 이 숫자 뒤에는 방송국 살림살이가 그대로 드러나요.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14년 1조 8,976억 원에서 지금까지 51% 넘게 줄었어요. 10년 남짓 만에 시장의 절반이 증발한 거예요. 2023년에는 광고 매출이 8천억 원대까지 내려앉았어요. 그해 KBS 광고 매출은 1,067억 원으로 전년보다 25% 줄었어요. MBC는 2,018억 원으로 26.5%, SBS는 2,900억 원으로 22.9%가 빠졌고요. 세 곳이 나란히 20%대로 빠진 거예요. 이걸 한 회사 편성 실패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업 성적은 더 아파요. KBS는 881억 원 적자, SBS는 259억 원 적자를 냈어요. 그나마 MBC 본사만 흑자를 지켰어요. 버티는 곳이 하나는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KBS 적자는 900경씩6억 원으로 커졌고 유일하게 흑자였던 MBC 본사마저 276억 원 적자로 돌아섰어요. 이제 지상파 전체가 적자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적자가 이어지면 회사는 순서대로 손을 대요. 먼저 외주 제작비를 조정하고 다음으로 새 프로그램 편성을 줄이고 그 다음엔 사람을 줄여요. 방송은 사람이 만드는 일이라 인건비 비중이 커요. 카메라와 조명, 음향, 미술, 작가까지 붙는 인원이 상당한데 편성이 줄면 그 자리가 통째로 사라져요. 그리고 이건 방송사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트를 만드는 업체,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 후반 작업을 하는 업체까지 줄줄이 물려 있거든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부터 사라질까요? 돈은 많이 들고 시청률은 안 나오는 것부터예요. 다큐멘터리가 그렇고 지역 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매년 연말이면 무대에 조명을 걸던 팀, 세트를 짜던 미술팀, 밤새 대본을 고치던 작가실. 편성이 한 줄 줄어드는 순간 그 명단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방송사 장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리모컨을 눌렀을 때 무엇이 나올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어요. 광고가 줄어든 이유를 정책이나 제도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다룬 숫자만 놓고 보면 원인은 단순해요. 시청자가 다른 화면으로 옮겨갔고 광고주도 그 화면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이 흐름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디즈니가 겨울 2달을 통째로 사들이는 사이 우리 지상파는 그 2달을 채울 콘텐츠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먼저 이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까요? 여기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된 속도, 그리고 손안의 화면으로 영상을 보는 습관이 자리 잡은 속도가 우리 쪽이 훨씬 빨랐어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가정마다 텔레비전 앞에 모이는 습관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됐어요.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속도도 우리보다 완만했고요. 반면 우리는 이미 지하철에서도 식탁에서도 각자 손에 든 화면을 보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변화를
우리는 몇 년 앞서 통과해 온 셈이에요. 미국 시상식 넷이 나란히 흔들리는 지금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은 우리 지상파가 몇 년 전에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의 나라 시상식 사정으로만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먼저 지나온 길을 다른 나라가 뒤따라 걷고 있는 셈이니까요. 1980년대 초 동네에 텔레비전 있는 집이 몇 집 안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채널은 몇 개 없었고 화면이 지직거리면 누군가 일어나서 안테나를 붙잡고 각도를 바꿔야 했어요. 12월 31일 밤이면 그 몇 안 되는 텔레비전 있는 집 마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 가요대상을 함께 봤어요. 아버지는 마루에 걸터 앉고 아이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화면을 올려다봤죠. 대상 발표가 다가오면 다들 숨을 죽였고 이름이 불리면 마당이 통째로 들썩였어요. 다음 날이면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화면 하나를 두고 온 마을이 웃고 박수치던 그 저녁, 기억나세요? 지금 55세 이상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시절 가요대상은 방송사가 없어도 될 콘텐츠가 아니었어요. 한 해를 매듭짓는 마을의 행사였어요. 그때는 방송 시간표가 사실상 온 국민의 하루 일정표였거든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그 자리를 스트리밍과 유튜브가 나눠 가졌어요. 방송사는 그 시절의 독점을 잃었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2026년 7월 29일 방탄소년단 멤버 7명이 각자 SNS로 같은 발표를 했어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이들이 밝힌 취지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그래미에 총 5번 후보에 올랐어요. 그중 베스트 팝 듀오 그룹 부문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후보였지만 수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문 앞까지는 여러 번 갔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간 셈이죠. 이 발표 다음 날 그래미 최고 경영자 하비 메이슨 주니어가 직접 입장을 내놨어요. 새로 여는 그래미부터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신설된다고 밝혔고요. 공교롭게도 그 회차가 바로 디즈니가 첫 방송하는 그 무대였어요.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어느 무대는 받아들이고 어느 무대는 거부해요. 그 선택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이 챙겨볼 시상식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런 순서는 반대잖아요. 상을 주는 쪽은 가만히 있고 못 받은 쪽이 아쉬워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건이 흥미로운 건 뭘까요? 몸값이 오르는 쪽에서도 스스로 판을 흔드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이에요. 디즈니가 거액을 걸고 판을 키우는 동시에 그 판 위에 서 있던 아티스트는 그 판의 기준 자체에 의문을 던졌어요. 예전에는 시상식의 인정 없이는 세계적인 가수라는 증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팬을 이미 가진 가수가 참여해줘야 그 시상식이 세계적인 행사임을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상이 사람을 고르던 자리에서 사람이 상을 고를 수 있는 자리로 한 칸 옮겨간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미국은 흥하고 한국은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몸값이 오르는 쪽도 흔들리고 있어요. 무너지는 쪽에서도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고요. 권위를 만드는 쪽과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쪽, 두 힘의 무게중심이 이번 일로 살짝 옮겨간 셈이에요. 물론 이 한 건으로 그래미가 흔들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해마다 수많은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한 팀이 빠진 해에도 시상식은 정상적으로 열려요. 출품을 안 하겠다는 게 참석이나 공연까지 거부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다만 당장 손실이 없다는 것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새로 만든 부문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후보가 스스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문은 시작부터 자기 대표성을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거든요. 다른 참가자들이 상을 받아도 왜 그 팀은 안 왔느냐는 질문이 계속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도 트로피의 주인이 아니에요. 새로 만든 그 자리에 누가 앉는지, 그리고 그 자리가 더 넓은 무대로 이어지는 통로인지 아니면 따로 마련된 구역인지를 봐야 해요. 후보 명단과 수상 결과가 그 답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쪽에서도 같은 질문이 가능해요. 연말에 큰 무대를 세우는 일이 여전히 의미가 있으려면 그 무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해요.
광고를 팔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 목적은 이미 흔들렸어요. 한 해를 정리하는 기록으로 남기려는 자리라면 형식이 지금 그대로일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예요. 돈이 몰리는 곳과 사람이 몰리는 곳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둘이 벌어질수록 그 사이에서 새로운 틈이 열린다는 거예요. 디즈니는 그 틈을 겨울 2달치 콘텐츠 독점으로 메웠어요. 방탄소년단은 그 틈을 시상식 바깥에서 자기 팬으로 메웠고요. 우리 지상파는 아직 그 틈을 메울 답을 찾지 못했어요. 시상식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모여야 굴러가던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극장이 그랬고, 신문이 그랬고, 동네 상권도 그랬죠. 흔할 때는 아무도 세지 않다가 귀해지고 나서야 값이 매겨지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순서였어요.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당연해 보이는 것 중에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유지되던 게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처음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큰돈이 오가던 협상 테이블, 그리고 몇 달 뒤 가요대전 채널을 돌리다 꺼버리시던 그 저녁,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이 두 장면은 결국 같은 질문으로 이어져요. 사람들이 시상식에서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그 답을 먼저 찾는 쪽이 다음 10년의 겨울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